삼성이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을 했다는 얘기는 삼성이 했던 우위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위성이 압도적이지 않단 말이죠. 소격차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디스크의 AI라는 것은 미국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더 싼 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경제 추진할 입장에서 후발자 성공의 비결은 오늘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현재 지금 한국경제가 굉장히 좀 내부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한국경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또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몰아치면서 내부 외환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처한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여러 변수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엄청 모든 나라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적인 정치 변수가 발생하고 또 해외에서 트럼프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로 봐서는 올해 신년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의 최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대내 환경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코로나 때 우리가 1.5% 갔었는데 올해도 아마 2%는 전혀 힘들 것 같고 1%대 1.5% 정도로만 돼도 사실은 선방이라고 할 정도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특히 관세 전쟁이 진짜 실현이 된다면은 수출로 통상을 먹고 사는 한국한테는 무역 양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가지는 경제 성장 감소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더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면에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통상을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런 어떤 통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선거 진행될 때 내지는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간단한 핵심 공약이 모든 나라한테 보편 관세 10%, 중개대에서 60%를 공언했는데 지금 취임한 지가 좀 며칠이 지났는데 현재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보편 감소도 지금 상호 관세로 그러니까 미국한테 높은 관세를 때리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도 그 정도까지 따르겠다는 상호 관세는 굉장히 바뀌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60% 말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10% 이번에 때렸다는 면에서는 선거 때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트럼프의 특징은 관세를 꼭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 요인보다는 이민이라든가 또는 마약 같은 거 단속을 요구했던 수단으로 썼다는 면에서 트럼프한테는 관세의 성격이 경제적 보호무역 측면도 있고 또 관세를 가지고 다른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굉장히 좀 관세를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계속 트럼프 정부 어떤 꼭 집어서 어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면에서 한국한테는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유는 한국보다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앞에 한 5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에젠다는 대중국 견제라는 면에서 대중 견제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안보인데 미국 경제안보에 한국의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한국한테는 아직 커다란 어떤 우려할 만한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사실은 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서로 딜을 해야 되고 트럼프는 거래주의라서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줄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필요한 조선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과 적절한 거래를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거의 관세의 어떤 무기화 그렇게 부를 정도로 정가의 보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무역 질서가 기존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에서 이 트럼프 2기 시대의 보호무역 체제로 가는 하나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제 경제 체제 어떻게 나갈 걸로 보세요? 트럼프 1기 시대 실제로 관세 전쟁이 미중 간에 발생했고 그 미중 간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게 되면서 이제 그 추세가 이제 좀 정착되는 확실화되는 시기로 된 것이 트럼프 2기의 의미이고 그렇다기에는 트럼프 1기에 잠시 보호무기가 세졌다가 바이든 때 좀 약화됐다가 다시 이제 보호무기가 세진다면서 이제 좀 그런 식의 트렌드가 좀 더
고착화되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관세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일자리 산업을 보호하는 거로 간 것 같고 추세는 그다음에 특히 미국에서는 그동안 개방하고 자유무역했더니 중국만 덕보고 미국의 산업은 일자리를 날라갔더라 인식이 이제는 뭐 미국에서 주류적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 파라다임이 급격히 이제 퇴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환경은 통상 먹고 한국한테는 안 좋은 환경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자무역이 하나의 가치로서 완벽히 뭐 사라진 것은 아니고 미중의 블록에 속하지 않는 여러 중간층 나라들이 존재하고 브릭스도 존재한다는 면에서 다자무역주의가 완전히 뭐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으로서는 미국 같은 보호무역지의 경향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자무역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계속 다자무역지에 대한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룰에 기반한 어떤 규칙에 기반한 세계 경제 체제를 계속 지향하는 것을 천명해야 되겠죠. 미국 트럼프 1기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경제안보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게 뭐 미중 패권 경쟁 차원에서 이제 아마 나온 개념일 텐데 과거에 우리는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그래서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 패권 국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은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앞으로 안미 경중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안미 경중 파라다임이 그 얘기하는 하나의 그 의미 다시 말해서 안보로서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로 중국이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은 지금도 유의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식이 미국의 상황으로 좀 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이 큰 시장인데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경쟁에 밀리면서 한국이 갖고 올 수 있는 지분 또는 시장 점유분이 점점점 줄어들다는 면에서 중국 시장이 크긴 해도 꼭 우리 거는 아니라는 상황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또 미국이 전통이 안보 협력국인데 지금은 미국이 제조업을 중시하겠다 하면서 한국같이 제조업 강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요구가 있고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안미 경중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꼭 미국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봐서도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중국에 돌아가면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사오던 많은 소부장 중간재를 중국에 다 국산하기 때문에 한국이 소부장 강국인데 그것이 줄어든 반면에 지금 미국에는 각종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 지을 때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부장 중간재 수요가 늘어나는 면에서 한국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중요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안보로서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겠다면서 안미 경미 상황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 현실이 시장 측면을 봤어도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의 안보적인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게 사실은 편하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안미 경쟁보다는 이제 최소한 경제하고 어떤 안보적인 고려는 좀 분리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주장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엮인 부분이 있지만은 미국같이 안보가 중요한 패권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하자는 것에 대한 어떤 목소리라든가 어떤 동조 세력 많다는 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과도하게 안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미국한테는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다른 데한테는 딱 맞지 않고 세계 전체를 봐서도 그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는 면에서 한국이 그런 목소리를 계속 거기에 이제 비슷한 가치를 가진 나라들하고 같이 목소리 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 거기서 보면은 그 일본은 이제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양보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못 돼서 못하는 건데 각 나라를 보면 각 나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뭐 한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의 어떤 지금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연대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은 좀 떨어지고 있고
동력은 약해지고 있잖아요. 뭐 동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선진국의 다른 어떤 군락이 있다면 그래도 브릭스라는 데 기구가 존재하는데 브릭스는 원래 5개 멤버인데 지금 멤버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 뭐 10개국 이상 넘어간다는 면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조인하려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기는 뭔가 좀 대안적인 어떤 그 질서 또는 세력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다는 것이고 특정 강대국, 미국이 중국이든 간에 강국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엄청 치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견제하겠다는 어떤 국가나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은 뭐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강독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미국의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자주하기에 쉽지 않다고 봐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사법부라든가 견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건전한 견제 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견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 우리나라가 주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호스트고. 그렇죠. 그럼 호스트면은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에이펙 회의가 중요한 것이 경제적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멤버란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 에이펙 호스트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회의가 어떤 면에서 서방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중요함을 가지는 에이펙이 되고 한국이 그 중간적 조언자로서 어떤 적절한 에젠다를 내세우고 하고 뭔가 좀 좋은 그림을 그리면은 그것이 세계 정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젠다는 결국은 뭐 AI라는 공통적인 화두가 모든 나라의 문제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되면은 또 내년에 중국이 호스트할 때 이런 식이 이어진다면은 지금 미국의 주도에서 흔들리는 어떤 세계 질서가 다시 또 룰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대와 희망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이 유리를 하는 독주하는 기업이 주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 치킨 게임이 통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계속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D램 메모리에서도 지금 중국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어떤 계속 주도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국이 뭐 일본이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을 한국이 주도한 지가 벌써 상당히 기간이 흘렀는데 산업의 주도권도 사이클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계속 주도권이 뭐 이전되는 거는 여러 산에서 발생했던 일이어서 놀라운 건 아닌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오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서 변화한 것은 DRAM보다는 HBM이라는 AI 칩에 들어가는 세그먼트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됐고 미국 같은 선진국은 주문형 반도체 같은 대만이 공부할 수 있는 반도체 중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반도체 강기업인 삼성이 어떤 어떤 영향력 또는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 것이 새로운 상황인데 한국 전체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HBM 삼성 대신에 한다는 면에서는 HBM 역시 한국이 하고 있다는 어떤 것이 있는데 TSMC 쪽의 어떤 파운드리에 대한 추격 또는 뭐 대만과의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 파운드리 공장이 결국 별로 오더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공장의 어떤 가동이라든가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또 이쪽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면서 아직 중국의 포션이 DRAM에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5%도 안 되지만은 문제는 삼성이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을 했다는 얘기는 삼성의 어떤 우위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위성이 압도적이지 않단 말이죠. 소격차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보통 격차로. 그것이 삼성이 처한 문제고라는 것이죠. 물론 뭐 삼성은 굉장히 전장 다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엄중한 상황이고 뭐 그래도 희망이 해본다면 이제 HBM 쪽에서 엔비디아가 삼성 걸 사주는 식으로 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뭐 삼성이 천천히 다시 좀 따라갈 수 있기도 기대해 봅니다. 딥시크가 최근에 세계적인 좀 화두가 됐는데 세계 AI 산업은 미국이 독보적으로 우위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중국의 어떤 토종 기업 토종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좀 줬는데요. 되게 이제 경제학 연구에서 중국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
중국에서는 혁신이 뭐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할까 뭐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어떤 이 시진핑 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과연 중국의 어떤 혁신 역량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류 경제 아니라 서방에서 했던 기존 어떤 인식이란 것은 권위주의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은 뭐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생각인데 지금 중국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카운터 그젠플이라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 출연된 특허수를 보면은 전통적인 강국이 1, 2등이 미국, 일본이고 3등이 독일이었는데 한국이 독일을 한 5년 전에 제치고 독일보다 더 많은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또 2년 전부터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는 면에서 중국이 중국 특허가 아니라 미국 특허를 가지고 기존해도 혁신 강국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권위주의하고 혁신을 같이 하느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중국 하나의 원천은 중국이 권위주의지만은 시장 경제란 말이죠. 중국 내에서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공급강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 유일한 경쟁 상승 수단은 혁신이죠. 중국의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것이 중국 혁신의 기본 원칙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권위주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중국은 그런 혁신 경영을 할 만한 리소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제치 존재한 말이죠.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 뭐 100개 가까이 됩니다 말이죠. 그리고 AI 기업들이 뭐 몇 수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된다는 면에서 그 중에 몇 명이 몇 개의 기업이 치고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딥시크 기업도 보면은 이거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뭐 국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국 캐피탈 마켓에서 펀드를 조달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시장적 경쟁과 시장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공한 기업이고 중국 당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 기업에 투자한다는 면에서 이제 시초는 시장에서 나온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 인터뷰를 보니까 디스크 창업사 하는 말이 우리는 미국 기업을 그대로 모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걸 하겠다는 면에서 이 친구는 혁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발자의 경제적 기술적 추격은 처음에는 모방, 학술 시작하면 나중에는 관계에서는 거기에 그때 구축한 실력을 가지고 파괴적 혁신, 선발자와는 다른 혁신을 하게 되는 게 그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인데 그걸 통과하면 선발자 넘어서는 추월이 립프로깅이 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봐요. 딥시크란 것은 후발자에 의한 선발자를 립프로깅, 추월한 현상이고 핵심은 립프로깅의 정의는 뭐냐면 후발자가 선발자랑 다른 것을 더 먼저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딥시크의 AI라는 것은 미국과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더 싼 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경제 추진할 입장에서 후발자 성공의 비결은 선발자랑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더 싸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 제품을 안 써요. 근데 이 딥시크는 두 조건을 충족한 것이죠. 성능은 비슷하고 훨씬 쌌단 말이죠. 그게 바로 파괴적 혁신의 사례이고 이런 사례들이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한 배터리 같은 것도 파괴적 혁신이에요.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은 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파괴적 혁신이 앞으로 반도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반도체 가장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의 ASM이 만드는 EUV는 지금 미국의 견제에서 중국에 수출이 안 돼가지고 중국 한 대도 없는데 중국은 그 전 세대인 DUV를 가지고 비슷한 성능의 칩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비용은 높아요. 효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파괴 혁신은 아닌데 좀 더 학습과 성장 경험이 쌓이면은 그 방식에 의한 칩도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성능 비슷하고 비용 훨씬 싼 그런 반도체 칩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딥시크적인 파괴적 혁신이 반도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미 다른 분야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죠. 중국의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중국 드론은 사람이 한 사람 타오는 드론도 나오고 중국이 저고도 경제라 가지고 아주 높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많이 높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갖 물체들 유인 항공체, 각종 드론 같은 것들이 중국의 중점 산업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를 가고 있고 이미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세계 최초란 말이죠. 우한 같은 큰 도시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의 혁신이 단순히 이제 선진국 모방이 아니라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선진국과 넘어서는 그런 혁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중 패권 경쟁 차원에서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와 AI 이런 걸 텐데 미국 정부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수출 통제를 하고 기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와서 더 이제 충격을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
AI 관련해서 딥시크 말씀을 주셨는데 딥시크 그런 어떤 가성비 AI 개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장비도 엔비디아 뭐 저사양 GPU지만 미국 거고 그 다음에 오픈 AI 데이터를 증류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 뭐 그런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I 관련해서도 중국의 어떤 파괴적 혁신 그것도 결국은 미국 기술에 기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당연히 미국이 기술 선도국이니까 후발자 중국이 미국 기술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 심폐탁과에서 혁신을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혁신은 뭐냐면은 뉴 컴비네이션이다. 즉 새로운 결합이라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 지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컨셉, 새로운 프레임 하에서 만드는 게 혁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혁신이에요. 중국이 그걸 한 것이죠. 그렇다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 미국 기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이 혁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은 뭐 여러 군데에 걸치겠지만은 얼마나 그 제품의 결과물이 비용과 성능 면에서 혁신적이냐 그것만 보면 그 면에서는 이건 프로프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100% 어떤 자기 나라 것만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 이제 경제사에서 보면 이 기술이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전 기술의 이전 그거는 시일의 문제지 결국은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렇죠. 뭐 기술 민족주의 또는 기술 보호주의가 얼마나 강화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등장할 때 또는 한국이 등장할 때 그건 다 기존 기업들이 견제하지만은 다 그 견제가 100% 가능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정체라면은 상당한 성장기에 퇴직한 일본 기술자들을 뭐 쓴 것이고 또 삼성도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란 말이죠. 기본 기업들이 다 어느 정도 견제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기술 이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일부는 또 정당 거래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많은 박사들의 뭐 30%가 다 중국인들이고 이미 많은 미국의 R&D 섹터에 중국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귀화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중국에서 나오는 혁신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 교육된 중국 사람들을 이걸 뭐 미국 거로 봐야 되냐 중국 거로 봐야 되냐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뭐 초등교 교대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서 받은 셈인데 그건 뭐 중국과 미국의 합작품이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상업적인 기술에서 IT 미국에 더디지만은 원천 그러니까 그 학술적 기술 다시 말해서 SCI 논문 같은 거 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다고 있거든요. 논문 수나 질 면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그런 기초 지식에 의한 기반한 혁신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특성은 과거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혁신에 필요한 원천체 조건의 규모 면에서 중국은 유일한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식의 원천 면에서 화교 또는 뭐 제외 학자들 이런 면에서 이제 투입 요소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그 지원 체제 이런 것들 면에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면에서는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기업과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비교를 좀 저는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대표적인 어떤 경영자라고 치면 중국에는 알리바바의 마윈 대표적인 경영자였는데 그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는 계속 뭐 혁신을 하고 뭐 투자를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고 뭐 하잖아요. 우주 산업에도 가고 뭐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미국의 어떤 혁신 역량이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원천일 텐데요. 근데 중국은 마윈이 이제 대표적인 대표주자라고 봤는데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통제를 받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마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혁신 역량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렴풋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도 뭐 마윈 말고도 뭐 그 화웨이 창업자인 른정페이도 있고 그다음에 BYD의 창업자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터프로로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미국과 뭐 비슷한 어떤 그 엔터프로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한국같이 일본같이 제조업 기반한 어떤 경제 강국인데 IT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미국에 대응하는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에 대항하는 기업이 중국에는 구글에 대항하는 바이두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대적하는 알리바바가 있고 페이스되는 텐센트가 있다는 면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디지털 빅테크 기업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카운터파트가 다 창출했단 말이죠. 한국도 거기에 대입하는 기업이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쿠팡까지 넣으면은 쿠팡이 이제 미국에 한국에 있는데 하여튼 뭐 쿠팡에 넣으면은 딱 세 개가 딱 매치가 되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중국과 한국 외에는. 유럽은 다 구글 지배하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이 단순히 제조뿐만 아니라 IT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미국에 어떤 대적할 만한 혁신을 다양한 분야에 내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기술 측면에서는 저거 미중 패권 경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 측면이나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걸 이미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어떤 미국이 그걸 어떤 뭐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어떤 굴기를 제한을 하려면 시장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한계는 약점이라고 짚는다면은 미국과 이제 대응하는 어떤 기술을 디지털 플랫폼에서라든가 또는 뭐 AI라든가 또는 반도체에 나올 것 같지만은 중국이 낸 기술이 얼마나 또 세계 시장에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또 약간 별개 문제라. 다시 말해서 이번에 딥시크도 미국과 비슷한 성능과 훨씬 싸게 나왔지만은 얼마나 다른 서방에서 그 지식을 채택하느냐 지금 채택 안 하고 다 지금 막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상품 기술이 얼마나 세계 시장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 있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과 더 의존한 어떤 자립지체를 갖출 텐데 얼마나 이것이 세계화 되느냐 여기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권에 가면은 또 다른 얘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빈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중국 제품이 상당히 또 먹힐 거라고 봐요. 특히 비용이 싸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면에서 미국이 서방 세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진출을 좀 막을 수 있겠지만은 제3세계는 또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미국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들, 외신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오히려 낫다. 바이든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동맹국도 이렇게 연대도 하고 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이든 그걸 가리지 않고 막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또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위기 시대에 맞아서 어떤 미중 패권 경쟁 이게는 오히려 중국 측에 좀 유리한 국면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리 분리를 뭐 단정 짓기 쉽지 않은데 일단 싸우는 어떤 그 방식 룰이 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기고 선거에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유럽을 끌어안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이기 때는 유럽도 다 쳐버렸단 말이죠. 유럽도 막 유럽에 대해서 막 와인에도 간세 때렸는데 바이든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럽을 보다못단 말이죠. 보담고 대신에 대중국 견제 전선을 확립한 것인데 트럼프는 야 유럽의 안보는 유럽 일이고 너네가 돈 안 내면 우리도 탈퇴했다는 식으로 완전히 미국 온리 정책이라는 면에서 그 틈이 벌어졌다는 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이것이 유리한 어떤 상황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면이 있는데 트럼프 에젠다로서 대중국 견제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식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면에서 뭐 호분리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경쟁 방식이 룰 오브 게임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 영역의 틈새를 이제 중국은 좀 노리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적절히 어떤 제공하면서 또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고 트럼프도 선거 전에 60% 때린다 하더니 지금 봐서는 안 때릴 것 같거든요. 10%는 때렸는데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는 일단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판을 깨려올 생각은 없고 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지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트럼프하고 한번 거래를 할 만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혁신 역량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했잖아요. 여러 이제 논문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도 향상성이 많이 정체돼 있고 그거는 이제 혁신 역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또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상당히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요, 뒤처지고요. 우리나라 어떤 혁신 역량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좀 키울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혁신 체제 문제는 많이 쓰이는 말이 R&D 파라닥스래 가지고 한국에 R&D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R&D 대 GDP율이 한국이 뭐 4% 넘는데 이스라엘 한국 1, 2등인데 거기에 비해서 R&D 성과 특히 상업화라든가 나온 특허 수는 적다는 것이 한국의 단점 내지는 R&D 역설이라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또 보면은 한국 자체의 문제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 비교해 보면 한국이 뭐 상대적으로는 아직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 때 이제 중소 벤처 스타트로 나오면은 한국의 대기업 주도 경쟁은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R&D의 대부분, 미국 특허의 대부분이 이제 5대 재벌에 나누는 거 맞는데 또 그 반대편에 기준이 이제 유니콘 수인데 유니콘 수로 통계를 보면은 미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유럽국이 프랑스, 독일이 있는데 한국의 유니콘 수가 프랑스, 독일 정도에 비해 비적해요. 그렇다면 한국이 창업, 스타트업에 있어서도 일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인데 한국은 20개 몇 개 넘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유니콘을 기준으로 한 스타트업 혁신에 대해 측면에서도 선진국 유럽 수준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나마 미국, 중국의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군에 한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을 뺄 수 없단 말이죠. 와이포라는 세계 지지장구에 나오는 혁신 지표 한국 굉장히 뭐 상위 뭐 1, 2, 3등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 평가하면 한국이 뭐 R&D가 굉장히 그래도 우수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산업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첨단 산업 관련해서 국가 대항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미국이 주도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은 뭐 한국 기업들까지 다 유치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국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 방향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산업 정책은 동아시아 기적의 하나의 원천이라 해가지고 일본, 한국이 산업 정책 성공 사례인데 WTO 체제에서는 이제 국가의 개입을 이제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WTO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산업 정책 하면서도 외부적으로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그걸 금기시하던 미국이 나서 산업 정책을 개입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예 또 밖에서는 한국이 중국처럼 막 기업들한테 막 현금을 살포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한국은 이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없어졌고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업 단지다 이런 식의 조성하는 데 하고 일부러 이제 R&D에 대한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는 것인데 저는 한국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고 싶은데 딴 나라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니까 그 나라 기업과 한국 기업이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업들에서 한국에 대해 정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데 그거는 산업 섹터별로 또는 제품별로 적절하게 한국이 어떤 식으로 산업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같아요. 산업 정책 수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도 있고 R&D 지출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는 환경 같은 비관세 장벽도 있고 여러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는 것은 산업의 특성, 경쟁의 양상에 따라서 다른 산업 정책을 쓴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이고 한국도 그런 면에서 필요한 산업적 수단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철강처럼 지금 중국의 덤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친환경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친환경이지 못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옵션들을 섹터에 맞게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인을 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좀 견제했어요. 그런 식의 비관세 장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뭐 요새 중국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테무, 알리바바 많은 물건들이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규제는 정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